지금 매수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말해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충고를 주시고 싶으세요? 지금 IMF나 금융위기 생각나는 정도의 하수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의 어떤 부동산의 장기 불황이 왔듯이 결국은 한국도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겠느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업라이즈에서 부동산 쪽 애널리스트를 하고 계시는 최상욱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바로 질문들을 좀 들어가 보죠. 요즘 부동산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가볍게 현재 시장을 좀 훑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약을 하면은 2020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소위 완전 불장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기억하시다시피 그 코로나 유동성이 부동산에도 퍼지던 시기였거든요. 사실 2020년 2, 3월에는 좀 굉장히 우울했다가 소위 4월, 5월 가면서부터 주시장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고 그 상승에 대한 어떤 논리는 제로화 금리 이런 게 반영을 했는데 부동산도 기본적으로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이다 보니까 그 하반기부터 불꽃 상승을 했던 게 지금 서서히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이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인 같은 암호화폐와 금융시장과 그리고 채권이 영향을 받고 시차를 두고 부동산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 강도는 금융시장의 강도만큼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이쪽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고 한국 주식시장도 보면은 거의 3,300포인트까지 갔다가 막 2,300, 400까지 밀렸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2,300이 그냥 국룰이었 그쵸. 수준이었거든요. 캡이 씌워져 있어요. 잠깐 행복했어. 2,600 잠깐 넘었을 때. 근데 결국 다시 2,300 왔었는데요. 그게 막 3,000대까지 갔으니까 거의 지수로 40, 50% 올라갔었는데 그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 주택가격도 인덱스가 있어서 전국으로는 지금 올해 한 6%대 하락을 했고 아마 다음 주 하락을 하면은 서울의 경우에는 2021년 상승은 전부 반납을 해요. 2021년 매수하신 분들은 올 손실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하락세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2020년 매수자 같은 경우에도 손실 구간에 들어가는 분들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논쟁이 조금 있는데 더 내려간다, 이제 뭐 덜 내려간다 이런 논쟁이 있는 정도라서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영향을 받는 게 주식이나 이런 쪽이 사실 먼저 항상 영향을 받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번 어떤 하락장도 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주식이 먼저 영향을 받고 부동산이 좀 나중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주식장이 반등을 한다고 해도 부동산이 반등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차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네, 보고 그게 많은 전략가들의 의견이기도 해요. 금융이 먼저 영향을 받고 부동산은 레깅으로 뒤로 영향이 오니까 어떤 꿈이 있냐면 내년에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그 살아나지 않은 부동산으로 넘어가고 싶은 꿈이 다들 있으세요. 그리고 빠질 때도 부동산 자산이 시차를 두고 빠지고 금융시장 먼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을 처분해서 금융시장 정말 진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약간 용기 있는 전략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어차피 결국 부동산은 시차를 두고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여러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수요 공급 메커니즘 상에서 공급하는데 3년 이상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수급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수요는 지금 좋아졌는데 경기는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봤을 때 경기는 지금 좋아졌는데 수요가 팍 터지고 있는데 공급하려면 3년 이상 걸리니까 2년 동안은 공급 부족 수요 강세 초강세로 갔다가 또 2년 지나서 경기가 살짝 꺾이려고 그러는데 공급은 엄청 들어오고 이런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근본적인 수요 공급의 미스매칭이 있는 분야인데 자산시장 가격도 비슷하게 움직인 거죠. 요즘에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 어떤 부양 관련된 대책들 뭐 세금을 뭐 깎아주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의 부양책을 꺼내고 있는데 그런 부양책들이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 정부 부양책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상승 에너지가 어느 정도가 될지 아니면 이 모멘트 하락 모멘트 너무 세서 좀 힘든 건지.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시장은 전 똑같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 저희가 FOMC 보면서 그 파월 김파월 씨 굉장히 연기 잘하시던데 다른 사람들 저 아닙니다. 김파월 다른 분 제가 김파월의 찐팬입니다. 근데 파월이 하는 것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도 여러 정책들을 써서 영향을 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과열이나 그 냉각에 따라서 정책들은 바뀔 거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는 침체가 온다 막 위기가 온다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양책 썼던 것처럼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지니까 금리를 높이는 것 같이 부동산도 완화책 활성화 대책을 쓰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 않은데 다만 그런 정책 발표할 때 그 시장의 기대치라는 게 또 있고 정책의 그 내용이라는 게 있어서 눈높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는 정말 극단의 부양책이 나오고요. 저희가 20년 2, 3월 생각해 보면 그때 막 연준한테 막 ETF도 사게 할 기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시장 무너지는데 그냥 다 사라 막 약간 거의 부재산으로 거의 양적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은행 금융기관에 뭐 이런 유동성 이런 레벨이 떠나가지고 직접 보조금 주기 시작하다가 회사채에다가 좀 더 지나면 막 ETF 산다부터 시장이 극한으로 가면 극한의 정책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는 정부의 인식이 올해 9월부터 바뀌긴 했어요. 그 전까지는 2016년부터 22년 초까지는 지금 시장 과열이어서 규제하는 게 맞아 약간 이런 거였는데 9월부터 규제 지역을 풀었거든요. 이거 비수도권부터 풀자. 11월 되니까 수도권 규제 지역도 서울이랑 하남, 성남, 과천, 광명 빼고는 다 풀자 이러면서 막 풀다가 지금 낌새가 조금 이상하고 미분양 엄청 올라오고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니까 이제 조금 더 센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정책 영향이 있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쌓여왔던 규제책들이 그 강도가 한 요만큼 100의 강도를 갖고 있다면 현재의 완화
완화책은 얼마 전까지는 40 정도밖에 안 됐고요. 왜냐면 실수요자 위주로만 대책을 내다 보니까 다주택자 대책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 다주택자 대책을 살짝 내긴 했는데 좀 약하게 낸 것 같아요. 저는 한 원래 80으로 봤다가 지금 한 60점 정도의 완화점을 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은 안정화 정책이 더 힘이 센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연 발생적으로는 회복이 안 되고 부양책이 더 커야 되는데 부양책은 여전히 좀 약하고, 그러니까는 시장 위축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난 몇 년간 오른 게 얼만데 가만히 알아서 냅둬야지 왜 개입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빠져야 되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이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자산인데 참고로 부동산은 한국이 6천조 원이 넘는 자산이어서 주식시장 3배 이상 크거든요. 아직은 부양책을 좀 더 낼 것 같고, 이런 부양책이나 정부 개입에 대해서 되게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특히 자산이 커서, 근데 어떤 정부든지 간에 시장이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갔을 때는 냅두는 게 맞는데 급격히 변했을 때는 개입을 하거든요. 지금은 9월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너무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원인이 있죠. 1년 전까지만 해도 금리 올려봤자 25bp씩 올릴 네. 거다. 0.25%포인트 정도만 보통 올릴 거다라는 게, 그게 진짜 한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국의 국룰 같은 거였는데, 유례가 없는 속도로 올리니까 유례가 없는 속도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한 군데서 빵꾸가 나지 않을까. 그게 가계일 수도 있고, 뭐 요즘에 그러니까 뭐 부동산 PF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는 11년부터 애널리스트를 했고 2011년이 우리나라 PF 리스크가 제일 컸었어요. 근데 사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PF에 대해서 되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PF 구조를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PF가 위험하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컨셉은 이래요. 집을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니까 그 땅값이 300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땅을 살려는 시행사는 30억밖에 없어서 270억을 은행에서 차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땅 사는데 돈 빌려줘라. 은행에서 그 일으키는 요 PF 자금, 요게 굉장히 초기 단계에 사용되는 자금인데,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얘를 믿고 빌려주기가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신용 보강을 요구해요. 나 뭐 너한테 270억 빌려주면 이거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결국 이런 신용 보강을 요구하고, 그럼 요 시행사는 내가 이 땅을 사서 정지용 메타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사서 정지용 메타. 정지용 메타. 아니, 재밌는 표현인데? 정지용 메타요. 이게 분양이 잘 되면, 그러니까 자 이제 분양이 아직 아무것도 없어. 아직 안 했는데 분양이 잘 되면 이제 이 분양 대금을 가지고 건설사한테 공사비도 주고 땅 사느라 돈 빌리는 땅값도 주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 할 거니까 분양을 받아달라. 이게 약간 시행사의 정주행 메타인데, 근데 요 중간에 그러면 땅을 샀으니까 요 중간에 건설사가 들어오거든요. 건설사가 이제 한 4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상황이면 이게 700억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거 한 1000억에 팔고 싶어 해요. 1000억에 딱 팔고 싶어 해서 내가 300억 벌고 금융비로 한 100억 날리고 200억 벌고 건설사한테 400억 주고 나중에 땅 은행한테 270억 돌려주면은 망고 해피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각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신용보강 여러 차례로 칭의가 되어 있는데, 1차적인 리스크에는 분양가가 낮아질수록 시행사의 마진이 깨져요. 100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할인 분양하고 뭐 이벤트하고 뭐 하고 이러면 이게 70밖에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700억밖에 안 들어오게 되면은 시행사는 이 자리에서 사실상 거의 파산. 만약에 근데 700억 정도로 들어오면 해피한데 다행인데. 500억 정도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건설사가 자기가 공사한 대금을 받을 대상이 없어져요. 자기가 자비로 공사한 게 되는데, 이게 건설회사의 책임 준공이라 그래가지고 건설회사들이 이런 주택사업에 들어갈 때는 이 사업이 분양이 안 되더라도 말입니다. 안 되더라도 건물은 다 지어주겠다, 이런 신용 보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 준공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건설사가 책임 준공을 하니까, 은행들이 봤을 때 뭐냐면은 그러면은 건물은 지어지니까 마이너스 70%까지 가서 땅값까지만 안 건들면은 내 위로 내 앞에는 건설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난 돈 빌려줘야 되겠다 해서 건설사의 책임 준공이 상당한 PF 신용 보강의 메커니즘이 되거든요.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얼마 전에 레고랜드부터 시작해서 요 윗단에 있는 회사들의 리스크였고요. 내년엔 아마 요 건설회사들의 리스크로 확대가 될 것 같고, 이 건설회사 다음에 이제 은행들로 오게 돼요.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시행사들 무너지는 레벨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건설회사까지 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2011년, 12년 똑같아요. MB 때랑. 뭐냐면 건설 유발 고용 개수가 굉장히 높아서 고용 등등 GDP에 임팩이 크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러면서 막 살리려고 부양책 엄청 내거든요. 9월 말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막 퇴대전을 한 거 보면은 쫄아 있어가지고 미분양 나면 절대 안 돼 이러면서 막 9억 이상 넘는 주택 분양에 대해서 중도대출 안 나옵니다 하니까, 딱 보니까 둔촌주공이 굉장히 높아서 그걸 일단 12억으로 높이고 하고, 이제 이것도 안 되면은 점점 분양 관련해서 부양책을 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건 어쨌든 이렇게 긴밀하게 돌아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직은 약간 네. 초기 경보 상태다, 약간 이런 말씀으로 맞습니다. 얘기가 들리네요. 완전 큰 문제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 큰 문제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고. 네, 근데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긴장이 있는 상태죠. 저도 그렇고. 정책을 워낙 또 많이 다루시니까 어떤 정책들이 좀 나오면은 그래도 이게는 좀 크다, 시장을 좀 바꿀 만한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미 그것도 답을 한번 냈었는데요. 무제한 양적 완화나 막 이런 수준의 완전 충격적인 정책은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한번 했었는데요. 네. 앞으로 영원히 신도시를 짓지 않겠다고 무제한 공급 축소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집을 아예 안 짓겠다고요?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저는 그 당시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영원히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충격받아서 확실히 그게 시장을 돌려 세웠고요. 그리고 세금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너 세금 깎아
깎아줄게 이게 아니라 법인세 뭐 깎아줄게 이게 아니라 법인세 빵프로라고요? 약간 이런 게 있는데 2013년에도 그 미분양 주택들이 많이 좀 MB 때부터 쌓여왔잖아요. 그래서 13년에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개수 무한 미분양 주택 산 사람한테는 양도세 100%를 깎아주겠다 해서 100%를 깎아준다고 한 거예요. 아 그럼 취득세만 내면 됩니까? 라고 해서 취득세만 내면서 했는데 양도세 100% 감면 같은 거 이게 완화 정책의 소위 거의 극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뭐냐면 공급을 없애고 수요를 이제 극한으로 띄우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 극단의 정책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려면은 한참 남았고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 정책 안 내면은 대한민국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 분위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널을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 소름 공식이라고 해서 원래 애널리스트를 하셔서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마치 주식 투자자의 마음으로 부동산을 밸류에이션을 좀 해보겠다. 부동산의 이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구해보겠다. 이런 네. 어떤 공식이나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접근하신 건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이라는 것도 자산이어서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를 넣어서 모델링을 짜는 것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인데 부동산 자산도 금리라든가 수요 공급 밸런스라든가 경기 지표 같은 GDP를 넣어가지고 매크로 모델링을 짤 수가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요. 주택도 결국 거주하는 건데 월세는 한 달 거주하는 비용이잖아요. 전세는 다 주는 건 아닌데 전세를 맡기잖아요. 전세는 몇 년 거주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전세금 내가 다 매년 소진한다. 그러니까 240개월 이상일 때를 전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전세금이 다 소진되면은 20년은 살 수 있죠. 올해 금액 기준이다 보니까 올해 금액으로 곱하기 20을 한 그 산술 20년이니까 사실은 거의 한 40년 살 수 있어요. 예, 현재 가치를 쭉 할인해서 보면은 40년 정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월세, 연세, 전세는 결국 거주 비용에 대한 그 개념이 되는 건데 그럼 매매는 뭐냐? 무제한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비용의 총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도 이렇게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그 매매 가격의 적정성을 현재의 월세나 연세 혹은 전세를 베이스로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현금 흐름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 망치한테 두들겨 맞은 순간에 왔는데요. 쭉 만들어 보니까 아까 그 전세가 한 40년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꽤 긴 기간에 현금 흐름의 평가더라고요. 40년치 현금 흐름 암산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전세가액이라는 게 이게 40년치 현금 흐름의 현가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한 100년 이상은 할인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수치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다음 기수만 한번 살짝 계산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40년 거? 그 다음 40년? 예, 그러니까 재건축 되고 나서 그 다음 40년? 네네. 또 재건축 되고 나서 그 다음 40년? 이렇게 해서 한 1000년짜리를 만들어 봤는데 네. 500년 이상부터는 다 빵이고요. 거의 그래서 그래서 무한등비로 해보니까 전체 총 현금 흐름이 전세 1.6배로 나오더라고요. 현재 전세 가격에. 이게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저만 소름 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소름 공식이다 이거. 그래서 신기하다. 뭐냐면은 매매 가격이 전세가 1.6배랑 해서 그 데이터를 봤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미 전세가율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전세는 투기적 전세 수요가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임차료를 의미하는 거고 근데 여기 만약에 강남도 마찬가지인데 뭐 경부 지하화하고 되게 더 살기 좋아진다 그러면 호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매매에선 땡겨오는데요.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일단 매매는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세는 실제 살기 좋아져야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도 GTX 역세권 앞에 막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2, 3년 전에 엄청나게 매수세가 붙었었는데 전세는 여전히 34평 기준으로 그 4억 5천 5억 나오거든요. 매매는 12, 13억까지 갔는데 사람들 어떤 생각이냐면 거기 전세도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매매 가격이라는 거는 전세든 월세든 이런 임차 소득에 대한 전체 생애주기 현금 흐름 총합이더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PBR처럼 프라이스 캐시플로우 레이시오라고 해서 PCF 레이시오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건축물 전체 생애주기에 그거랑 현재 가격이랑 비교하면 이 가격이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해서 PCF 레이시오가 1이 나오는 가격이 현 전세가 1.6배가 된다. 그래서 1.6배보다 높은 배수를 보여주고 있는 단지는 근거가 명확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근거가 별로 없는데 먼저 혼자 가버렸다면은 그거는 고평가다. 예를 들면 2년 전에 막 버스 타고 지방에 갭 투자로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세력이 형성이 돼가지고 막 갭 투자로 가서 잔잔한 동네에 막 매매로 막 팍 올려버려요. 이런 경우가 전세 같은 그런 내재 가치의 변화가 없는데 수급만으로 매매가가 치켜 올라간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총 현금 흐름에 변화가 없는데 매매만 올라간 거는 소위 그냥 수급으로 올라간 거고 이제 비싸다고 보는 게 맞고 반대로 전세 시세가 굉장히 나름 꾸준하게 이렇게 장기 우상향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매매는 희한하게 좀 못 오르는 지역이 있다면 그래서 전세가율이 막 70%나 75%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전세 시세도 꾸준하게 완만하게 가고 있다 이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전세가를 토대로 매매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치를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요즘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명확한 이유가 있어. 그런 경우에 좀 바뀔 수 있겠지만 보통 준공이 10년 이하의 그 신축 아파트들은 이런 숫자에 얼추 해당하고요. 가장 눈에 띄는 예외적인 거는 재건축 아파트예요. 재건축 아파트
아파트는 대치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34평 전세 6억인데 매매 시세는 2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전세 곱하기 1.6 하면은 6억 4천인데 적정가가 6억 4천이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 똑같다는 건데요. 현재 구축 건축물을 1기 건축물이라고 하면 1기의 생애주기의 현가가 전세고요. 2기 건축물은 다음 기수, 얘가 새 아파트가 되면은 임차료가 당연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올라간 임차료에 현재 가치 할인하면 되게 큰 값이 나올 거예요. 새 건물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애주기보다는 보통의 경우에는 1기일 때 현금 흐름 비중이 제일 큰데, 그러니까 재건축은 2기가 더 커요. 그러니까 구 아파트일 때 그 현금 흐름에 맞춘 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음마 아파트의 전세 가격인 거고 1기, 2기, 3기 쭉쭉 가는데, 그래서 정비사업에 임박한 주택일수록 그쪽 현금 흐름이 커서 서울 안에서도 2주 철거 1년 남은 아파트 단지의 전세 가격은 월세 곱하기 12로 완전히 1억 이하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네, 뭐, 1년밖에 못 사니까요. 그쵸, 어차피. 그 얘기는 결국에는 가격이라는 게 거기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켓을 볼 수 있는 기준을 좀 제공해서 뭐 교육도 하고 그런 거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런 공식이나 이런 거를 말할 때는 좀 주의사항도 많이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가격에 사면 그 가격이 바닥이냐 이런, 왜냐면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적정 가격이 이제 전세 곱하기 1.6해서 적정 가격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낮아. 그럼 무조건 사면 되는 거냐.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하거든요. 가치랑 가격에 대한 논쟁은 항상 있어 왔는데, 가격의 움직임을 전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수급이랑 대출이랑 성장률 같은 걸 넣어서 가격 그 자체를 모형화하기도 하고, 그 가격을 설명한 어떤 근본적인 내재 가치를 활용해서 그 내재 가치를 추정하는 거를 저희 밸류에이션 모형이라고 하는데, 기업도 이 내재 가치는 약간 이익에 기반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익에 기반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은 예를 들면은 당장 지금 이익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나중에 이익으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지금 가입자 수가 지금 현재 주가를 설명하는 굉장한 키팩터가 돼가지고 막 모형이 나오는 것처럼요. 건축물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는 결국에는 저는 임차료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전세 가격은 각 동네의 입지 서열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살기 좋냐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준공 20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의 34평이든 25평이든 전세 가격을 자기 사는 동네, 부산이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경기도든 보잖아요. 그냥 거짓말이 아예 없어요. 왜냐면은 그래, 이 건물을 1년 혹은 2년 혹은 20년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라는 시장 가격이 전세 가격이니까 현재 입지 상태를 정말 그대로 설명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내재 가치는 임차료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이 모형을 만든 거고, 시사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만들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주식도 저 PBR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PBR 낮은 종목이 야 이거 PBR 한 배 가야 되는데 0.5니까 무조건 싸다 샀는데 0.4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0.3 가기도 하고. 그놈은 원래부터 0.5가 정상이었는데 PBR이 북밸류니까 한 배 간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인데요. 왜 0.5가 정상이냐면은 결국은 0.5로 갈 놈이니까 0.5일 수가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역성장한다거나. 주택도 결국은 현재 건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총현금 흐름, 다음 건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총현금 흐름이 있을 때 이게 1.6배 정도가 되는 거지, 지방의 외곽 도시로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현재 임차료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 다음 기수 건축물을 짓는 건축비보다 이게 너무 더 낮아요. 예,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동네에 막 평당 600만 원씩 공사비 써가지고 새 건물을 올리면은 다 공실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데는 현재 이 건축물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거의 그냥 뭐 나대지화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다음 현금흐름이 없잖아요. 시장은 이걸 반영을 하고 이런 지역의 전세가율은 엄청 높게 나오고, 그래서 서울로 올수록, 도심으로 올수록 이 전세 가격의 매매가 비율이 막 1.6을 넘어서 1.7, 1.8 이렇게 쫙 위로 올라가고, 외곽으로 갈수록 1.4, 1.3, 1.2, 1.0 이렇게 내려가요. 서울과 지방이 또 약간 나눠지는군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심지와 약간 도심지가 아닌 것들. 네, 이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랑 밸류에이션 마치 디스카운트를 약간 뭐 정확하게. 굳이 말하자면 뭐 성장주와 약간 아닌. 저희가 네. 누가 생각해도 도심 북판이 성장주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네. 모여들고 뭐 네네네. 정책을 해도 여기에 뭔가 새로운 걸 짓고 뭐 GTX건 뭐 이런 것도 짓고. 네, 근데 부동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부동산의 임차료가 올라가려면 살기 좋아져야 되는데, 그쵸. 살기 좋아지려면은 도로나 학군이나 편의시설이나 자연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막 그런 개발 계획들이 막 있어가지고 막 올라가는 데가 주식으로 비하면 굉장히 좀 성장주 지역이 되는 그쵸. 거예요. 근데 매매가는 그런 걸 먼저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세는 준공돼야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멀티플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 지역은. 동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살짝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전세가 1.6이 아니라 1.8에서 2배 정도를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동네에 막 뭐 이것저것 건설될 거라는 기대감에 매매가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데 작년 재작년 어느 정도냐면은 전세 3억 5천인데 9억 5천 가 있거나, 전세 4억 원인데 뭐 11억 5천 가 있거나 이러니까 그럼 가도 좀 적당히 가야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거의 3배네. 4억인데 막 11억 5천 이렇게 가. 요새 빠지는 지역은 다 이런 지역이에요. 송도도 얼마 전에 제가 송도 갔다 왔는데, 송도 갔다 온 데가 전세 3억 5천이 동네였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9억 5천까지 올라갔다가 그 한 5억대 중반 후반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성장주들이랑 되게 비슷하다. 중소형 성장주들 중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회사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차트 그려보면은 네. 거의 뭐 아크 인베 차트고
비슷한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니고 그쵸. 그 당시에도 전세도 이렇게 같이 따라 올랐었다가 같이 이렇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 배율이 소름 돋는 부분은 뭐냐면은 2020년, 21년에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잖아요. 전세는 플랫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세가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전세에 비례해서 매매가 올라가니까 배율대라면 전세 1억이 올라가면 매매는 1억 6천이 올라가요. 근데 전세가 3억인 동네가 6억이 됐어요. 그럼 집값이 얼마 됐겠어요? 3억일 때 4억 7천이었는데 전세가 6억이 되니까 10억 얼마 간 거예요. 11억 간 거예요. 그게 전세가 다시 3억으로 내려오니까 11억 갔다가 5억대까지 그냥 급전직하를 하니까 50% 넘게 하락이 나타나가지고 다들 충격을 받는 건데 사실은 내재가치 기반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거를 이 공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 제 주변에서 항상 많이 하는 질문이 지금 매수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말해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충고를 주시고 싶으세요? 네. 일단 현재는 집이 없고 네. 빚이 없으면 제레피. 이분들이 그래서 매수를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 피버를 잊어가는 자산시장인 것 같아요.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2019년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전세 가격의 1.6, 1.7배 정도를 곱한 수준의 매매 가격으로 조정이 이미 일어났다면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전히 그 배수가 너무 높다면 그거는 현재 내재 가치 대비해서 너무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건데 그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근거가 없다면 가격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늘 저희가 영상을 찍는 날이 12월 말인데 오늘도 실거래가 몇 개가 떴어요. 네. 몇 개가 떴는데 송파구에 있는 뭐 아파트가 20억대에서 12억대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40%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 완전 충격적인 하락인데 전세는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내려온 가격이 전세 1.6배까지 내려온 거고요. 전세 가격은 이미 펀더멘탈하게 하락을 어느 정도 예고하고 있었는데 매매가 그냥 후 기입된다는 그런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도 레벨까지 왔고 전세 시세가 안정화된다면 이제는 그 가격에서는 본인이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자기 소득 10배, 12배 이내다 그러면 사도 될 것 같고요. 아니라면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언을 할 때 그동안 제가 좀 헷갈렸던 게 있었는데 네. 시점에 대한 조언이랑 가격에 대한 조언을 그렇죠. 나눠서 못해서 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은 이렇게 조언을 한 거고요. 전세 시대의 안정화와 매매 시세의 적정성을 요 공식을 써서 간단히라도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리고 좀 공부 열심히 할 거면 그 단지, 개별 아파트 단지에 그 고유한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배율이, 역사적인 배율이 있거든요. 한 10년치를 마치 뭐 PBR 밴드 보는 약간 네, 예를 들면 산업이 어떤 사람이 쟤는 PR 20배짜리가 있고 쟤는 PR 15배짜리가 있는데 그 개별 기업의 특수성이나 산업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개별 아파트 단지마다 소름 배율이 달라요. 그 배율이. 매매가의 전세가 배율이. 그러면은 걔가 장기 평균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아 얘가 이 정도의 장기 평균선이구나 하면은 지금 좀 비싸다 싸다 이 정도 살짝 괜찮다 가격에 대한 점수 어느 정도 평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아까 정책 같은 그런 시점인데 그 시점이라는 게 정책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유동성 환경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역시 좀 잘 골라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시점에는 굉장한 그 전문성을 보이고 있는데 맞아요. 시점은 뭐 어마어마하죠. 뭐 제 친구도 인천에 있는 빌라 하나 투자하려고 FMC 전도표 찍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인천 재개발 빌라 투자와 김파월 씨의 전도표는 무슨 상관이 있냐 설명하니까 이제 정확한 시점 잡기 위한 노력인데 네. 그 시점 잡으려는 노력만큼 개별 가격에 대한 노력을 해서 두 개를 총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 지금 시점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차피 정책은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거고 정책 점수가 100점은 아니지만 한 50점은 된 것 같다. 좀 괜찮아지는 타이밍에 진입을 한 것 같다.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가격 근데 안타깝죠. 너무 높다. 그러면은 안 사는 게 맞고요. 근데 정책이 지금 한 5, 60년 정도 됐는데 여기 진짜 엄청 조정이 돼가지고 이 가격이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사도 큰 문제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복합적으로 보면서 의사 판단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요즘에 이제 하락 속도가 뭐 모두가 인정할 것 같아요. 엄청난 네. 하락 속도라는 거. 거의 뭐 IMF나 금융위기 생각나는 정도의 하락 속도를 보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을 생각하면서 일본의 어떤 부동산의 장기 불황이 왔듯이 결국은 한국도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얘기했던 건 저는 네. 좀 단기적인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뭐 1, 2년 적어도 이 정도에 좀 집중하는 질문이라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부동산 일본 따라가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것도 결국 우리나라가 벌어들일 그냥 소위 총소득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소득을 올릴 만한 그런 펀더멘탈이 이제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회 전체 예를 들면 뭐 생산성이 좋아져가지고 소득 증가율이 더 가파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합산 소득이 늘어날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89년 그레고리 맨큐 논문 때도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주택 가격이 폭락한다고 전망했던 것도 생산성에 급격한 상승이 있을 거라는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서 총 인구라는 인풋값이 줄어들면은 소득이라는 그 결과값도 감소한다고 결론이 나와가지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대차게 틀렸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전에 전체 GDP의 약 7배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주택가의 상승이 한번 있었기 일본 GDP 7배가 넘는 일본 주택 전체 시가총액이 네네. GDP보다 일본 GDP보다 네, 1배 네, 이상 네. 높았죠. 네. 참고로 한국도 이제 3배 이상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디서 얘기했더니 그 앞으로 2배 오르는 거예요 형님 막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 3배 넘는 나라도 별로 없다. 호주, 프랑스, 한국 정도 되는 나라만 3배 넘고 미국도 2.5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하기가 좀 무서워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장기적인 그런 생산성 향상을 잃어버리고 있다면은 뭐 일본화 안 되리란 법 없고요. 뭔가 그 인풋값이 줄어드니까 출산이라든가 뭐 출생이라든가 그러니까 결혼이라든가 인구가 이제 줄어드니까요. 인구 곱하기 생산성인데 네. 이제 인구와 관련된 거는 갑자기 이민자들이 뭐 폭발하지 않는 이상은 네네네. 그쪽은 그러니까 내려갈 게 이제 너무 뻔하니까 뻔하죠. 결국 생산성이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데 생산성이 훨씬 더 올라가는 시스템이 잘 돼서 결국 총소득이 늘어나면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코어 부분의 내재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못 따라갈 정도가 된다면은 외곽에서부터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뭐 약간 준 일본화 비슷하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랑 요즘에 엄청난 그 인구만큼의 고민이 있는데 제가 단테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요즘의 매크로 환경은 무려 1970년대에서부터 벤치마크를 삼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뭐 적당히 그 멀리 가야 되는데 1970년대로 벤치마크 가고 그다음에 80년부터 세계화하면서 그렇죠. 2020년까지 거의 40년의 그 강한 불장이 이 구도로 금리 봐버리니까 하락하고. 그러니까 금리 상승각 40, 금리 하락각 40년, 다시 금리 상승각 40년이 가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소위 그 위험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자산도 대출 깨야 되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얼마 전에 레리 핑크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아니 뭐 6% 그냥 채권만 사도 되는데 굳이 약간 이래가지고 그 얘기 뭐냐면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분자값이 엄청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임차료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지 않는 한 이 자산을 40년씩 취득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임차료가 2%씩 올라가는데 금리나 요구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아버린다면은 이 자산은 취득할 필요가 없는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료는 2%씩 상승하는데 금리는 막 6%예요. 금리 6%인데 필연적으로 대출을 깨야 되면 그렇죠. 캐시플로우 무조건 마이너스여가지고 이게 요즘에 꼬마 빌딩들에서 많이 보이는 사례들인데 아파트도 비슷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소위 뭐 중금리, 중성장, 중물가가 컨센서스라고 하면 그 어떤 레벨에서 주택도 균형을 잡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잡은 레벨에서 그게 뭐랄까 굉장히 가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고요. 가격적으로 너무 빠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은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을 때나 정말 투자적인 접근은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소위 금리로 대표되는 금리 성장률 물가라는 그런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집 없고 빚 없어서 행복해요 뭐 살게요 이러기보다는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강의 같은 것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손흥공 씨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완전 초단순하게 설명하신 건데 뭐 여러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더 그거를 보강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고 어쨌든 이번에 나와주셨으니까 강의하시는 것도 한번 얘기를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교육을 원래 아예 안 했었는데요. 시장 전문가로만 활동을 했고 제가 주택시장 얘기를 하면서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소위 스킨 인 더 게임이 돼가지고 그 자산에 대한 편향이 생기니까 인위적으로 제가 그 자산을 막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제가 분석하는 대상인 기업의 주식을 갖지 못하게 해요. 삼성전자를 이만큼 갖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분석 레포트 내면은 매우 편향적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법에서는 편향일 수도 있고 안 편향일 수도 있는데 혹시 편향일 수가 있으니까 못하게 하자 이게 깔끔하다 이러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왔을 때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막 취득을 하면서 부동산 좋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대니까 아니 부동산 당연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 좋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수익 활동을 굉장히 지향을 해왔어요. 네. 유튜브도 그래서 현장 답사만 했었는데 인천 모 단지를 갔는데 이게 너무 그 가슴 아픈 실거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작년에 전세약 5억 원을 끼고 6억 원에 갭 투자를 했어요. 네. 6억 원에. 재작년 중반쯤에 샀으니까 좋은 타이밍에 샀죠. 네, 재작년 코로나 이렇게 2020년 쫙 시작하는 중반에. 네. 좋은 타이밍에 샀다고 할게요. 그리고 작년에 이 단지가 6억에 사주면 9억대까지 갔어요. 평가 이익을 보면서 흐뭇해. 내거 했을 것 같은데 올해 초고 금리로 가면서 하락하기 시작했겠죠? 전세가가 빠지고 매매가 빠지고 이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발생해서 취득가액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 친구가 던지거든요. 던져서 4억 7천에 던져요. 5억 전세에 6억에 1억 갭으로 샀는데 4억 7천에 던졌으니까 1억 3천만 원의 손실을 확정을 그쵸.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그걸 네. 2년 만에 했는데 동탄에 뭐 단지를 가니까 어떤 분은 올해 7월에 8억 7,200만 원에 사셨는데 네. 올해 9월에 8억에 팔더라고요. 아마 그 등기부등본 잉크도 안 발랐는데 제가 볼 때는 빨아주세요 한 것 같거든요. 아니 거의 근데 잔금 넣는 날 전화하면서 팔아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거의 그 정도면? 제 생각에는 이분이 5월 정도에 계약을 하시고 7월에 잔금을 그치 뭐, 치르기 그 전에 5월부터 아마 팔아주세요. 계약하고 나서부터 잔금 넣기 전에. 네네. 아, 그러니까 요즘 잔금 넣기 전에. 뭐냐면은 아파트를 대하는 게 자산의 일부로 대하다 보니까 실거래를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어디가 바닥일지 어떻게 프라이싱을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주식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저기 삼성전자 예를 들면 뭐 5만 원대 가면은 펀더가 뭐고 다 필요 없고 아 이거 진짜 싸긴 싼 가격이다. 뭐 하이닉스 8만 원 가면은 이거 뭐 펀더멘탈 되게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가격에서는 뭐 분할 매수해봐도 될 것 같은 그런 프라이싱 전략이 나온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없다 보니까 분할이 없지, 분할이. 부동산 막 분할도 없어. 얼마인지에 대한 그 컨셉이 없으니까. 아, 그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막 밀어서 질러서 이렇게 파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아 이런 건 좀 그냥 알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영상으로도 조금 알리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냥 8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냥 모집을 하고 내년부터 조금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수익화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건 너무나 큰 거래여가지고 한 번의 실수로 정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이 나가는 그쵸. 거다 보니까 정말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또 지금 채부심이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도 한번 좀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는지, 저는 투자자라면 자산을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산을 가리지 않고 좀 다양하게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는 얘기로 찾아올 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